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감각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8,496억 원. 도대체 구글이 뭘 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7월 1일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시민에게 송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격적으로 제재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피시민은 세 곳입니다. 미국의 구글 LLC,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 그리고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글로벌 본사부터 한국 법인까지 전부 대상에 올린 거죠. 그러면 구글이 뭘 했느냐? 핵심은 GVP,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이라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게임 다운받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게임 회사들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을 팔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다른 앱마켓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스토어라든가 갤럭시 스토어라든가 수수료가 더 싼 데로요. 그런데 구글이 이걸 막으려고 꼼수를 쓴 겁니다.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개 회사와 GVP 계약을 맺었어요. 국내에서는 넷마블, NC소프트 등 5개 회사, 해외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킹 등 17개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계약 내용이 뭐냐면요. 게임사가 신작을 낼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다른 앱마켓보다 먼저 출시하면 구글이 대가를 줍니다.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출시하면요. 구글 클라우드 이용료를 깎아준다든가 유튜브 광고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구글 애즈 크레딧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문제냐?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트에만 먼저 납품하면 광고비 대줄게. 다른 마트에는 늦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다른 마트는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더 교묘한 건 이 지원금 구조가 누진제였다는 겁니다.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이 올라갈수록 지원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인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올릴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계약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 이어진 거예요. 자, 과징금 규모를 보겠습니다. 심사관이 산정한 구글의 관련 매출액이 92억 1,1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1,600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8,496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이 2017년 퀄컴 사건 때 부과된 1조 31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구글 건이 확정되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구글이 이런 제재를 받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도 원스토어에 앱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의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게 적발됐어요. 그때 과징금 421억 원을 맞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열람할 수 있고요. 방어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원회 작업 최종 심의를 해서 과징금 액수를 확정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 공정위가 제대로 제재를 하면 앱마켓 간 경쟁이 살아나겠죠. 경쟁이 살아나면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고요. 수수료가 내려가면 게임 내 결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에 이어서 한국 공정위도 플랫폼 독점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니까요. 참고로 구글은 한국에서만 이런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수조 원대 과징금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공정위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높은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다만 구글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소송까지 가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사려고 환전하려는데 은행이 문을 닫아서 답답했던 적 없으셨어요? 아니면 밤새 달러 환율이 출렁이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환율이 확 올라 있어서 속상했던 적은요?
이런 불편이 곧 사라집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이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가 공식 발표한 건데요. 이미 6월 29일부터 시범 거래가 시작됐고요. 7월 6일 월요일부터 본거래에 돌입합니다.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외환시장이 오전 9시에 열려서 다음 날 새벽 2시에 닫혔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부터 9시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한국에서는 환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서머타임이 아닌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쉬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1월 1일만 쉬고요.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학개미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밤에 열리잖아요. 그동안은 밤에 주식을 사고 싶어도 환전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업무 시간에 편하게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외환시장 접근성이 핵심 조건 중 하나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든 원화를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뭐가 좋으냐? 전 세계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이 선진국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하거든요. 한국이 편입되면 이런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자연스럽게 국내로 들어옵니다.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고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조건을 충족시키고요. 내년 6월에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되고요. 2028년에 편입 발표, 2029년 5월 말에 실제 반영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면 야간에 환율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 시간이 분산되면서 개장 시점에 몰리던 주문이 줄어들어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5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월 전망치로는 최대 1,610원, 최소 1,494원, 평균 1,557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24시간 외환시장 개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요. 사실 한국 외환시장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24시간 외환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한국만 거래 시간이 제한돼 있었던 거죠. 이번 개편으로 한국도 드디어 글로벌 외환 시장의 일원으로 본격 합류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밤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요. 갑자기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일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욕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환전할 수 있으니까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공구 소리, 그리고 부품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는 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미래형 정비센터를 열었습니다. 바로 수원 하이테크센터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개관식을 했고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규모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이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 5만 1,497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15,578평이에요.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비 거점입니다. 그런데 규모보다 더 놀라운 건 안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 센터에는 세 종류의 자율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첫째, AMR, 자율부품 이송 로봇입니다.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둘째, AGV,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요. 무거운 물건을 나릅니다. 셋째, ACR, 자율 케이스 처리 로봇입니다. 부품 창고에서 필요한 부품을 골라서 꺼내줍니다. 거기에 무인카 리프트 시스템이 정비할 차를 자동으로 이동시킵니다. 사람이 차를 몰고 주차 타워에 넣으면 로봇이 알아서 정비 공간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로봇만 있는 게 아닙니다. RDSP라는 원격 진단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가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가 차를 보기도 전에 이미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된 상태로 정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비유하면 엑스레이를 미리 찍고 의사를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데이터 앤 NVH 분석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NVH가 뭐냐면 소음, 진동, 불쾌감을 뜻하는 건데요.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나 진동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차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서 정비소 가면 재현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품질합동 분석실도 있어서 현대차 연구소와 본사와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동네 정비소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여기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고객 경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100%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차를 맡기면 한 명의 엔지니어가 있고 상담부터 정비, 출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같은 설명을 3번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모바일로 실시간 정비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건물 자체도 인상적입니다. 원형 타워 형태의 빛을 조절하는 루버를 적용했고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도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아트리움이라는 고객 전용 라운지가 있어서 정비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개관식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호세 문요스 현대차 사장까지 참석했는데요. 장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위대한 브랜드는 서비스 현장에서 완성된다. 자동차를 파는 것만큼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현대차는 이 수원 하이테크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2개 하이테크 센터를 모두 이런 미래형 정비 거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시대가 오면 정비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정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갈 필요는 없어지지만 배터리 진단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새로운 정비 영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고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깔겠다는 게 현대차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정위가 구글이라는 글로벌 공룡의 역대급 과징금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공정 경쟁의 새 판을 짜고 있고요. 외환시장은 24시간 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로봇과 데이터로 자동차 서비스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세 뉴스 모두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